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계약법 한다 그랬죠. 계약법 총론하고 강론. 특히 총론에, 우리 강론에서 보면 이제 매매교환, 임대차라고 세 가지 계약 형태가 나옵니다.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은 계약 형태가 있죠. 그 계약 형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 이제 계약 총론에서 보게 됩니다. 그 제도들이 무엇인지, 이게 어떨 때 적용이 되는지, 그 적용됐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그런 기본적인 뼈대를 오늘 잡을 거고요. 강론 가서는 세 가지 계약 형태가 어떤 계약인지 구체적으로 계약의 뜻, 그 계약의 목적, 그리고 그 계약이 체결되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계약의 효력이라는 게 나오죠. 매매 계약의 효력, 교환 계약의 효력,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라고. 근데 계약의 효력이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어떤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이게 그 계약의 효력인데, 이게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 부분의 기본적인 뼈대만 잡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보시고, 이제 3, 4월 달에 그 내용에다 살을 좀 붙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민사처벌법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3월 첫째 주에 할 겁니다. 기존에 전혀 민법 강의를 듣지 않으셨던 분들도 들으실 수 있게끔 필요한 걸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개혁법 총론 344페이지 개혁 총론. 5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죠? 예. 계약법 총론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 전체에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가, 계약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들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거 알아야 될 게 있죠. 계약의 뜻이 뭐냐, 계약의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계약법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이 하나 있죠. 계약 자유원칙이라고. 계약 자유원칙이 뭐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파생원칙이 4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약 자유원칙이 무제한 인정되진 않아. 일정한 제한을 가야 되죠. 이 계약 자유원칙의 제한과 관련해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하나 나오죠. 다행히 최근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 출제된 여지는 없다 그랬어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거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계약은 그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종류를 좀 분류를 해보죠. 여기 종류. 최근에 이 계약 종류 물어보는 게 한 문제씩 따박따박 출제가 된다 그랬죠. 세 번째로 계약의 성립이 나오죠. 계약의 성립은 계약의 체결을 말하죠. 구체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기에서 조문이 있다 그랬죠. 527조부터 534조까지 이 조문을 철저하게 이해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계약 체결 별거 없죠, 그죠? 마음에 맞는 사람 둘이 만나가지고 합의 보는 게 계약이잖아요, 그죠? 뭐뭐 하자, 그러자 이렇게 합의 보는 게 계약인데, 구체적으로 그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되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일치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그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인 경우, 민법 총칙에서 봤죠?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이라면 법률행위는 무효 그랬어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무효야. 그러면은 뭐 주고받을 게 없죠. 계약이 무효라면 계약상 권리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라 그랬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이 무효야. 그럼 매도인은 대금 청구권 같은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주고받을 것도 없고 그걸로 빠이빠이 하면 그만이에요. 그만인데 여기에 조금 독특하게 손해배상 책임이 하나 나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냐,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계약의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라는 거예요. 쌍무계약.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 해서 쌍무계약에만 적용되는 두 가지 제도가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위험 부담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부담. 아주 잘 나오죠. 이런 제도가 어떤 제도냐, 어떨 때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쌍무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자, 쌍무계약의 대표적인 뭐가 있죠? 매매계약.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그럼 양당사자에게 의무가 생긴다. 갑은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고 그런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는 걸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 쌍무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당사자에게, 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그죠? 그런데 갑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을에게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라. 그래서 을이 알았다. 만약에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을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병이 을에게 대금 내놔라고 권리가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쌍무계약상 권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엉뚱한 제3자에게 생기는 이런 계약 형태도 있을 때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죠. 근데 이것도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계약을 하면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채무를 이행을 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넘겨주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 그럼 계약관계가 원만하게 종결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개인이 개입할 필요가 없죠. 어떨 때 국가가 개입을 해야 돼요? 어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해지라는 제도를 만들어놨단 말이죠. 이게 계약 총론의 내용입니다. 내용 별거 없죠. 민법 총칙이나 물권법보다 내용이 훨씬 단촐하고 그럼에도 5문제가 나오니까 철저하게 봐주셔야 되죠. 이런 순서대로 계약 총론 간단히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44페이지 계약의 뜻이 나와 있죠. 계약은 뭘 약속하는 거죠. 예컨대 매매계약은 어떤 거예요? 소유권 넘겨주겠다. 그럼 상대방은 그럼 돈 줄게. 이렇게 양당사자가 약속을 하는 게 계약입니다. 그걸 이제 조금 고급스럽게 청약과 승낙이 합치됨으로써 당사자에게 뭐가 생긴다? 채권? 채무가 생기다. 이런 걸 계약이라 하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 계약의 일반 원칙이라고 계약 자유원칙이죠. 계약 자유원칙은 크게 보면 사적 자치라고 해서 무슨 뜻이죠 이거? 이거 뭐라 그랬죠? 자기의 일은 스스로 결정한다. 이게 사적 자치죠. 내 일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 이게 사적 자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적 자치 원칙으로부터 계약 자유 원칙이라는 게 파생을 합니다. 그 계약제 원칙이 4가지 파생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첫째가 뭐예요? 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체결 여부의 자유라고 하죠. 두 번째, 계약을 만약에 체결한다면 누구하고 체결할 것인가. 뭐라고 불러요? 상대방 선택. 세 번째, 그 사람과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내용 결정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계약을 체결할 때 구두로 할 것인가. 계약서를 쓸 것인가. 이걸 방식의 자유 이렇게 부르죠. 여기 총 4가지 자유가 있다. 그 4가지 자유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다음은 계약 자유 원칙의 내용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바가 있고요. 답으로 내용 변경의 자유가 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4가지 자유를 정확하게 숙지하자. 오른쪽에 보면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의 자유가 있다. 다만 이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일정한 제한이 있다. 그 제한 중에서 밑으로 쪼르륵 내려가면 동그라미 3번 내용 결정의 자유 제한이라는 게 있죠. 이 내용 결정의 자유 제한이 중요하다. 왜? 우리가 민법 총칙을 했던 103조, 104조가 있으니까. 법률행위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무효. 법률행위 내용이 불공정하면 무효. 내용 결정의 자유라는 건 사회질서에 위반하든 불공정하든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데, 굳이 국가가 103조, 104조를 만들어서 그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더라. 거기에 덧붙여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하나 있더라. 그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도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중에 하나다. 자,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밑에 나와 있는데, 약관 이제 보험약관 생각하시면 되죠. 보험회사가 장차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해 둔 보험계약의 내용,
이게 보험 약관이 되죠. 그런데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작성을 하겠지.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게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요. 그럼 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대체 약관을 어떻게 규제하는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규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편입 통제라는 거고요. 또 하나 불공정 통제라는 겁니다. 자, 편입 통제라는 건 약관이 계약령에 포함되는 걸 편입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제를 해요. 어떻게? 약관이 작성돼 있다 해서 무조건 계약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을 작성한 자가 상대방에게 약관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뭐라 해요? 명시. 중요사항은 설명. 약관 작성자가 상대방에게 명시 설명을 해야 그 약관은 계약령에 포함된다. 이걸 편입통제라고 하죠. 두 번째, 이렇게 명시 설명을 해서 계약령이 됐다 해서 무조건 다 유효는 아니다. 불공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편입 이후에 두 번째, 약관을 해석을 해서 불공정한 조항은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걸 이제 불공정 통제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두 단계로 약관을 규제하고 있더라. 그중에 양가로 2번 346페이지 편입 통제가 있죠. 동그라미 1번이 원칙이죠. 작성자가 명설명해라. 다만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동그라미 2번의 기업 모든 약관 조항을 다 명시 설명할 필요는 없고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더라. 명시 설명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다. 대표 중에 관련 판례 1번. 약관에 있는 내용이 국가가 만든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한 게 있어요. 복붙한 게 있단 말이죠. 그대로. 약관 내용이 국가가 만든 법령 내용하고 똑같아. 이거는 굳이 명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 첫 번째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니은을 내려가면 명시 설명을 했어. 그런데 상대방이 다른 약정을 요구해. 즉 약관과는 별도의 다른 약정을 요구해. 이걸 개별 약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개별 약정 할 수 있냐? 나만 좀 특별 대우해달라. 이렇게 해줄 수 있냐? 있다. 어차피 개별적 계약이니까. 그래서 약관과는 다른 개별 약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렇게 개별 약정을 했을 때는 그 개별 약정이 약관 조항보다 우선해서 당사자에게 적용이 되겠죠. 개별 약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더라. 근데 오른쪽 이렇게 명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걸 제외하고는 명설명을 해서 계약령에 편입이 됐어. 그 다음 해석을 한다 그랬죠. 편입된 게 다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때 약관의 해석의 원칙이 몇 개가 있어요. 양가로 4번, 그 중에서 동그라미 3번, 통일적 객관적 해석의 원칙. 보험약관 같은 경우 하나의 약관을 가지고 다수의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죠. 이럴 때 계약 당사자마다 해석 내용이 달라져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해라. 그게 하나 있고요. 3번의 기여. 또 하나는 한 장을 넘기면 약관을 해석했는데 명확하지 않아. 그러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해라. 작성자 불이익해서의 원칙. 이 두 가지 해석의 원칙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편입도 됐고 해석을 했어. 불공정하지 않아. 그럼 약관이 당사자에게 적용이 되죠. 약관이 당사자에게 적용이 된다는 건 당사자는 약관 내용을 지켜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보험약관에서 병원 가면 보험회사에 통지해라. 약관 내용이 있어. 그럼 병원 갔다 왔으면 통지해야지. 이렇게 약관이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됐고 불공정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에게 적용이 됨으로써 당사자가 약관 내용을 준수해야 되는 것. 요거를 앞 페이지 347페이지 맨 위에 약관의 구속력이라고 불러요. 약관의 구속력이라고 부릅니다. 약관 내용을 준수해야 되는 것.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왜 약관을 지켜야 되는가? 이게 또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어요. 이유는 약관이요, 제정 형식이, 만드는 형식이
국가가 만든 법 형식으로 만들어요. 제몇 조, 제몇 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형으로 봤을 때 법처럼 보인다는 법. 그래서 지켜야 한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대법원 뭐라 그래요? 개인이 만든 약관이 법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 따라서 약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약관이 법규범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 판례가 하나 있죠. 그게 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347페이지 맨 위에 있는 판례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게 348페이지로 가면 양가로 5번이 있습니다. 자, 약관이 불공정한 게 있었어. 계약이 있고 계약 내용에 약관이 포함이 됐고 그 약관역의 특정 조항이 무효가 됐어. 일부 무효죠. 일부 무효는 우리가 민법 137조에서 원칙 전부 무효로 취급했어요. 그죠? 그런데 약관 규정 보면 반대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 이 조항만 무효로 한다. 다만 이 조항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될 정도의 중요 조항이 무효라면 그럴 때는 부득 전체를 무효로 한다. 따라서 137조와는 반대로 규정이 되어 있죠. 이걸 137조의 특칙. 양가로 5번의 동그라미 3번 약관이 무효가 되는 경우 계약도 무효가 되는가? 우리 민법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부 무효의 법리가 뭐였었죠? 원칙 전부 무효, 예외 일부 무효. 이게 일부 무효의 법리예요. 근데 그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원칙 약관 조항만 무효, 예외 계약 전체를 무효. 이렇게 137조하고는 반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일부 무효 법리의 특칙, 일부 무효 법리의 예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계약의 뜻과 계약자의 원칙 중에서 그 제한과 관련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간단히 몇 가지 정도 우리 시험에 다시 출제가 된다면 쭉 체크해드린 것 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다음주 계약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서 출제가 될 수는 있어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몇 년 전처럼 전면적으로 물어보기는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계약의 종류. 최근에 거의 매년 물어보고 있죠. 일단 계약의 종류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민법에 규정이 있냐 없냐예요. 민법에 규정이 있는 걸 전형계약, 없는 걸 비전형계약이라고 했는데 2년 전에 나왔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인중개사를 하시면서 중개계약이라는 걸 하시잖아요. 의뢰인하고 중개를 의뢰받아서 중개를 하게 되면 수수료 얼마 주기로 의뢰인과 계약을 하는 게 중개계약이잖아요. 그죠? 그 중개계약이 전형계약이라고 출제가 되어 있어요. 중개계약은 민법에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에 있지. 그럼 중개계약은 비전형계약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겠죠.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최근에 그 중개계약 때문에 간단히 좀 확인해 달라.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그리고 중개계약은 비전형계약이다. 그 정도. 자, 중요한 게 2번에 있는 쌍무편무인데요. 아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양당사적인 채무가 생긴다고 그랬죠. 이게 쌍무예요. 양당사적인 채무가 생겨. 반면에 증여계약을 했어.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공짜로 주기로 계약을 했어. 그럼 증여를 하기로 한 자, 증여자, 증여를 받는 사람, 수증자 이렇게 부르는데 증여계약을 하게 되면 증여자만 채무가 생기죠. 그죠? 증여자만 공짜로 뭘 줘야 될 채무가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한쪽에게만 채무가 생기는 걸 뭐라 한다? 편무라고 부르게 돼. 계약을 했을 때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냐, 어느 일방에게만 채무가 생기냐 이 구별인데 이거 왜 구별하느냐 이걸 도대체 계약을 딱 봤을 때 이게 쌍무지 편무지를 왜 구별하느냐 여기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죠. 이걸 구별 실익이라고 하는데요. 쌍무계약에만 뭐가 적용돼요? 이거 쌍무계약 효력이라고 봤던 이 두 개 동상변공과 위험부담. 이게 쌍무계약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구별한단 말이죠. 그게 구별 실익이죠. 이번 쌍무 편무가 있고 양가로 3번에 구별 실익이 있습니다. 그중에 동그라미 1번. 요건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편무계약의 양가로 2번을 가면 동그라미 2번에 예가 있어요. 증여가 있고 사용대차가 있고 현상광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편무입니다. 증여는 물건을 공짜로 주는 거,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주는 거, 무상으로. 옆집 가가지고 그릇 몇 개 빌려, 무상으로 빌리죠. 뭐 이런 것들. 관리사무실 가서 옷 한 마리를 공짜로 빌려왔어. 이런 게 다 사용대차. 옷 한 마리를 왜 빌려올까요? 관리사무실 가서. 가끔 관리사무실 가서 돌돌이는 빌려오죠. 뭐 물건 같은 거 나를 데 없어가지고 관리사무실 가서 돌돌이 좀 빌려주세요. 빌려주곤 하는데 공짜로 빌린단 말이죠. 이런 게 다 사용대차가 됩니다. 현상광고는 조금 이따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소비대차, 위임, 임치가 있는데 그중에 소비대차가 있습니다. 소비대차는 쉽게 생각하세요.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돈을 빌릴 때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가 있고 이자 주고 빌리는 경우가 있죠. 이자 소비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이렇게 부르는데, 무이자 소비대차는 다른 말로 무상 소비대차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소비대차 계약을 할 때 무이자 소비대차로 한 경우, 우리 친구한테 돈 한 10만 원, 5만 원 빌릴 때 무이자로 빌리잖아요. 그죠? 이자 주나? 안 주죠. 요 무이자 소비대차가 편무예요. 무이자 소비대차가. 돈을 그냥 이자 없이 빌려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편무계약이 됩니다. 요게 답으로 나온 적이죠. 편무계약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동시이행의 항배원권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배원권이 적용이 되는 건 쌍무고, 동시이행의 항배원권이 적용이 안 되는 건 편무니까 결국은 편무계약을 골라라 라는 문제였고, 답이 무이자 소비대차, 여기 답이었었어요. 그래서 편무계약 4개는 기억을 해달라.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무이자 소비대차 4개는 기억을 해달라. 반면에 밑에 보면 유상하고 무상이 있습니다. 유상하고 무상은요, 계약을 하고 이행이 끝났어요. 이행이 끝나고 봤더니 주고받은 게 있어. 그럼 유상이 됩니다. 근데 이행이 끝나고 봤더니 한쪽만 주는 걸로 끝났어. 주기만 했고 받은 게 없어. 그럼 무상이 됩니다. 이렇게 유무상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쌍무하고 편무는 계약을 딱 체결했을 때 구별하는 거고요. 그 특정 시점에 구별하는 거고, 유상하고 무상은 계약의 전 과정, 계약 체결부터 시작해서 이행까지 완료가 된 그 전 과정이 끝났을 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죠. 어쨌든 유상, 무상은 주고받은 게 있냐, 주기만 했냐, 이렇게 구별하게 되는데, 두 번째, 왜 구별하느냐. 아까 쌍무 편무는 쌍무에만 요게 적용되니까 구별한다 그랬죠. 반면에 유무상을 구별하는 이유는 나중에 매매를 가면 매매 규정을 유상계약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매매 규정을 유상계약, 쌍무 아니고 유상계약에 준용,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를 가면 담보책임이라는 제도가 나와요. 그 담보책임이라는 제도를 어디에 적용? 유상계약에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무상을 구별해라. 그게 구별 실익이 되죠.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면 양가로 3번 구별 실익이 있습니다. 그거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이유는 쌍무 계약에만 동시항변권 위험 부담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고, 유상 무상을 구별하는 이유는 유상 계약에만 담보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니까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이유, 동시항변권 위험 부담. 유상 무상을 구별하는 이유, 유상 계약에만 담보 책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쌍무 편무와 유상 무상을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어요. 이게 쌍무고 이게 편무고, 대표적인 편무가 증여와 사용대차와 현상광고가 있고, 이걸 다시 유무상으로 나누면 모든 쌍무 더하기 현상광고가 유상이고 나머지가 무상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쌍무와 유상, 편무와 무상이 같은 개념은 아니다 말이죠. 요 놈 때문에, 요 현상광고라는 겁니다. 요 현상광고는 편무인데 유상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쌍무는 전부 유상이지만 유상이 전부 쌍무는 아니게 될 것이고요. 무상은 전부 편무지만 편무가 전부 무상인 것은 아니게 될 겁니다. 요 그림.
그래서 앞부분을 보면 34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이지만 유상이 반드시 쌍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현상 광고 때문에. 현상 광고 조금 이따 봅니다. 또 한 장을 넘기면 무상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 모든 무상은 편무다. 그러나 편무가 모두 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문장을 그냥 시험장에서 턱 던져주면 수험생들이 무지하게 헷갈려요. 벌써 헷갈리죠? 이거 보라, 이거 보라,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떠오르면 돼요. 이거가 또 안 된다. 그럼 뭐 방법이 없죠. 막 손바닥에 써갖고 들어가. 물에 번지지 않는 유성 사인펜으로 써서 들어가. 괜히 엉뚱한 사인펜으로 쓰면 실제 시험 딱 볼 때 땀 나기 때문에 딱 다 번져 있어 그래. 그럼 개 짜증 나죠. 유상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걸리면 어떻게 되죠? 네, 쫓겨나는 건 둘째치고 5년간 시험을 못 보죠.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요. 공무집행방해와 같이 형사처벌도 잘못하면 공무집행이죠. 네? 국가 자격증 시험을 방해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좀 기억해달라. 그럼 요 놈이 문제란 말이죠, 그죠? 이 현상광고. 자, 이 현상광고는 350페이지에 가면 4번의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일단 낙성계약은 그냥 간단하게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낙성계약이에요.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낙성인데 쉽게 말하면 약속만으로 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매매계약 같은 경우 약속만으로 체결되잖아요. 그죠?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런 게 낙성계약이에요. 대부분의 계약이 낙성계약입니다. 그런데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뭔가를 이행을 하거나 급부 줘야만 성립하는 계약이 있어요. 단순히 말로만 계약이 되지 않고 약속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뭘 줘야 뭘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요물계약이라고 불러요. 학자들이. 대표적인 요물계약이 바로 현상광고계약입니다. 현상광고계약.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중국집 사장님께서 광고 전단지를 붙여요. 뭐라고? 쿠폰을 50장을 모아서 가져오면 탕수육을 한 접시 준다. 여기서 우리 중국집 사장님한테 약속을 해. 이번 주말까지 50장을 가져갈게요. 그럼 중국집 사장님과 계약이 체결되느냐? 안 돼요. 50장을 모아서 갖다 줘야 계약이 체결돼요. 이런 걸 현상광고계약이라고 합니다. 현상광고계약은 광고를 한 사람이 광고에서 뭐뭐 하라고 정한 행위가 있죠. 그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이게 현상광고계약이에요. 민법상. 법적인 개념은 몰라도 됩니다. 중국집 사장님이 쿠폰 50장 가져오면 탕수육을 한 접시 주기로 했다. 그러면 중국집 사장님과 나 사이의 계약이 체결되려면 나는 50장을 갖다 줘야 한다. 그게 현상광고계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0장을 갖다 줘야만 계약이 성립하니까 낙성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고 요물이 되는 거고 이걸 요물계약이라 하고 50장을 갖다 줌으로써 계약이 체결이 되면 중국집 사장님만 채무가 생기니까 편무가 되는 거고 그죠? 우리 50장 갖다 줌으로써 계약이 체결됐어. 그럼 중국집 사장님은 탕수육을 한 접시 줘야 될 채무가 생겼어. 편무죠. 자, 그 다음 이행을 했어. 탕수육을 줬어. 끝나고 났더니 중국집 사장님이 주기만 했나? 받은 것도 있다. 쿠폰 50장 받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주고 받았지. 그러니까 뭐예요? 유상. 지금 현상광고계약이 아주 이상한 놈이죠. 요물이면서 편무면서 유상. 그래서 이 현상광고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낙성과 요물계약을 기억을 하시되 요물계약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하나 나옵니다. 나중에 매매 가서 볼 건데 계약금 계약이 우리 민법상 또 요물계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이렇게 계약의 종류를 좀 확인해 달라. 이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금 따로 정리를 안 해드린 게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외워두시면 편하다 그랬어요. 유상이고요, 쌍무고요, 낙성이고요, 분료식입니다. 분료식이 뭐예요? 계약을 할 때 구두로 해도 되고 계약서 써도 되고, 즉 일정한 방식이 필요 없는 계약을 분료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면서 매매하고 교환은 한 번의 이행으로 끝나는 일시적 계약이고, 임대차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속적 계약이 됩니다. 좀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계약이 무슨 계약이냐라는 형태로 지문이 출제가 돼요. 암기해 두시면 문제를 좀 빨리 푸실 수가 있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반면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증여하고 사용대차. 이 두 놈은 무상이고 편무죠. 낙성이고 분료식입니다. 증여하고 사용대차,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물계약, 현상광고 계약과 계약금 계약. 마지막으로 현상광고만 따로 떼서 현상광고 역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요물, 편무, 유상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두면 계약의 종류를 물어볼 때 조금 시간을 전략해서 단축해서 푸실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시간 조금 더 드릴래 그러면 안 해오셔도 돼요. 근데 이런 데서 시간 30초라도 단축해야죠. 그죠? 그 정도 계약의 종류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1페이지 보면 계약의 성립이 나왔어요. 계약의 성립은 계약의 체결을 말하는데, 계약도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일단 필요하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다만 계약은 혼자 체결하는 게 아니니까 양당사자가 필요할 것이고요. 목적이 한쪽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청약, 계약을 요청하는 거. 승낙, 그 청약을 수락하는 거. 결국 계약이 성립하려면 양당사자가 존재하고, 당연히 양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그 목적을 한쪽은 청약을 통해서, 한쪽은 승낙을 통해서 표시를 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and, 이게 일치해야 돼요. 이것도 일치해야 되죠. 자, 먼저 당사자가 일치하는 거, 이거를 학자들이 주관적 합치 이렇게 불러요. 주관적 합치. 당연하죠. 갑이 을에게 결혼합시다. 근데 을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네 그랬어요. 그럼 갑과 병이 결혼이 되냐 말이죠. 될 리가 없죠. 똑같아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 누가 승낙을 해요? 을이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죠.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엉뚱한 병이 승낙을 했을 때는 당연히 계약이 성립할 리가 없다. 이걸 이제 주관적 합치 이렇게 부르죠. 반면에 청약과 승낙의 내용도 일치해야 돼요. 1억에 사라고 청약을 했더니 9천에 사겠다.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일치하는 걸 객관적 합치라고 불러요. 따라서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불합치,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이때 그 불합치, 불합의라는 것을 계약 당사자가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불합치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알든 모르든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죠. 굵직굵직하게 보시면 돼요. 351페이지에 보면 1번에 계약의 성립이 있고 2번에 계약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죠. 2번의 기억, 주관적 합치. 계약 상대방이 누구냐의 잘못이 없는 거.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병이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 밑에 있는 판례들은 보지 마시고요. 주관적 합치라는 개념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반면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객관적 합치가 있죠. 객관적 합치는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합치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양가로 2번 불합치 불합의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불합치 불합의의 유형이 있죠. 동그라미 2번 의식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는 불합치한다는 걸 당사자가 알고 있는 거고, 무의식적 불합의, 숨은 불합의라고도 하는데요. 당사자가 불합치를 모르고 있는 경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불합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일단 이게 기본이죠. 기본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 계약 성립의 모습과 관련된 527조부터 534조가 나오죠. 이 조문을 이해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가장 기본이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한다고 그랬죠. 요거와 관련된 조문들을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99%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민법은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어. 그래도 계약이 성립하는 걸 두 가지 만들어 놨어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태의 두 가지 계약 성립의 모습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건 예외적인 거고 99%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로 계약이 성립하게 되고요. 이때 조문이 어떤 게 마련이 되는가 그거를 머릿속에 이해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352페이지에 보면 네모 2번의 계약 성립의 구체적 모습이라고 1번 양당사자의 의사합치 즉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이 99%라고 그랬죠. 거기에 출제가 집중돼 있단 말이죠. 자, 먼저 청약은 뭐냐? 계약을 요청하는 거죠. 자, 이 청약과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청약의 유인이라고.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하는 이유는 청약은 계약 내용이 돼요. 근데 청약의 유인은 계약 내용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갑회사가 상가 따위를 분양 광고했어. 자, 이 분양 광고를 본 사람이 나 분양받겠다라고 요청을 했어. 그럼 계약이 바로 체결되나요? 아니죠. 상가 분양하는 갑의 입장에서 봤더니 을이 허름해. 아, 당신한테는 안 팔아. 할 수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을이 다 분양받을래요 라고 요청을 하고 갑이 다시 수락을 해야 계약이 성립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청약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자? 청약의 유인이라고 부르자. 청약의 유인. 청약은 청약과 일치하는 승낙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시켜요. 반면에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청약을 받아가지고 유인을 한 자가 받아서 유인한 자가 다시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두 번째 청약은 계약 내용이 되지만 청약의 유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이 아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가 분양 광고를 보고 분양을 받았는데 광고 내용하고 달라. 그럼 따지겠죠. 그럴 때 광고회사는 뭐라 그래요? 분양회사는. 이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계약 내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청약의 유인,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인 반면에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한단 말이죠.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해야 되고 대표적인 청약의 유인이 뭐다?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 마지막 줄이죠.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 등이 대표적인 청약의 유인이 됩니다. 딱 오른쪽 동그라미 이번에 청약의 요건 가서 청약자. 청약자는 특정인이겠죠. 그 다음 상대방을 기억해야 되죠.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다.
자동 판매기 설치도 자동 판매기 안에 있는 물건을 사라는 청약인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는 사람은 특정인을 노리고 설치한 게 아니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을 한 거죠.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일 수도 있다. 니은 잘 나오죠. 디귿 청약은 청약과 일치하는 승낙을 받으면 계약이 체결돼야 되니까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됩니다. 갑이 열에게 청약서랍시고 한 장 종이를 써버렸어. 거기 뭐라고 써있냐? 딱 두 글자가 써있어. 사라. 그럼 그걸 받은 어른 뭘 사라는 거야 도대체? 이런 건 청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A 토지를 1억에 사라. 이 정도 내용은 들어있어야 청약을 수령한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야 청약이 된단 말이죠. 그것도 자주 등장하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청약 요건에서 니은 디귿 동그라미 한번 청약은 계약 성립 가능성이 청약의 효력이죠. 원칙적으로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청약의 효력은 뭐냐? 계약 성립이 아니라 계약 성립 가능성. 여기서 그 청약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언제 발생해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왜? 111조 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청약도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또 111조 2항에 보면 의사표시를 발송한 자가 그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그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제한능력자가 된다 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돼 있었죠. 그대로 청약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발송했고 그 청약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갑이 설령 사망을 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갑의 청약은 을에게 도달할 테니까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라고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서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럼 도달하기 전에는 아직 효력이 생기기 전이니까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철회라는 건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소멸시키는 것을 철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도달 전에는. 그럼 도달 후에는 철회 못하죠. 그게 527조죠.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전제가 뭐예요? 도달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생각할 게 뭐예요? 언제까지 철회하지 못하는가? 천년 만년 철회 못한다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청약의 구속력의 존속기간 문제가 나오죠. 존속기간. 청약의 구속력이란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그럼 청약의 구속력의 존속기간이란 언제까지 처리해 못하는가의 문제가 되고요. 이 기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청약자가 기간을 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청약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조문이 두 개가 있다. 청약자가 기간을 정했다. 갑이 을에게 1월 10일 날 청약서를 발송했고 을에게 청약서가 1월 10일 날 도달을 했는데 청약서에 봤더니 1월 20일까지 답을 달라고 써 있더라. 그럼 1월 20일까지는 철회 못한다. 근데 청약서에 날짜가 안 적혀 있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 철회 못한다. 그리고 528조 1항이나 529조에서는 그 기간 동안 철회 못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내 승낙을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 조문을 확인을 해볼게요. 한 장을 넘겨보면 35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C 청약의 존속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청약의 구속력의 존속기간인데 528조 1항에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기간 내 승낙을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529조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28조 1항이나 529조는 이 기간 동안 철회 못한다 플러스 철회 못한다 플러스 그 기간 내에 뭘 받아라? 승낙을 받아라. 결국 승낙 기간의 의미도 있게 돼요. 이 기간이 계약이 체결이 되려면 의리가백에 승낙을 해서 그 승낙 기간 내에 가백에 도달을 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의뢰 승낙이 기간이 지나서 가백에 도달을 하면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되겠죠. 요거를 530조에서 연착한 승낙이라고 부르면서 이 연착과 승낙에 대해서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즉 연착과 승낙의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이 성립할 여지를 남겨둔 거죠. 갑이 이걸 새 청약 보고 다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거기 530조. 그래서 527조, 528조 1항, 529조, 530조.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 조문이에요. 여기까지. 354페이지 위에 있는 528조 1항, 529조 하고 연착한 승낙 연착한 경우 어디 갔어? 어디로 사라졌네? 못 찾겠대? 어디 있겠죠, 그죠? 530조. 네. 355에 있어요? 아, 이거는 사고의 연착이라고 조금 다른 거예요.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고 조금 다른 겁니다. 자, 어쨌든 528조 1항과 529조 및 530조가 기본이 되는 거죠. 530조. 연착한 승낙이라고 해서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겠지? 자, 2번에 승낙을 봅니다. 승낙에서 볼 거는 요건에 보면 니은 승낙의 상대방이 있어요. 승낙은 청약을 수령한 사람이 하겠죠. 누구한테 해야 돼? 특정한 청약자한테 해야죠. 아까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겠지만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한테 해야 되죠. 그게 첫 번째. 니은 디귿 승낙 기간. 거기 나와 있군요. 세 번째 줄에 다만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530조. 따라서 연착한 승낙에 대해서 청약자가 다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지문이 뭐라고 나올까요? 연착한 승낙의 경우 계약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연착한 승낙은 일단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만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보고 다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으니까 계약이 성립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지문이 나와야 되겠죠. 리얼 승낙은 청약하고 내용이 일치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1억에 사라 9천에 사겠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 민법 534조를 만들어놨어요. 1억에 사라고 청약을 했는데 9천에 사겠다고 승낙을 한 경우 변경을 했죠. 청약의 내용을 변경했어. 이렇게 청약의 내용을 변경을 해서 승낙을 하거나 청약에다가 조건을 붙여갖고 승낙을 했다. 이걸 534조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35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그것도 자주 등장하는 조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527조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언제까지? 528조 1항 529조. 그리고 그 기간 내 승낙을 받아야만 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났다. 청약의 효력은 상실됐다. 그 상태에서 승낙이 도달했다. 연착한 승낙.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또 승낙은 청약과 내용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일단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만 이거를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한 걸로 본다 말이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사고의 연착이라고 오른쪽 맨 위에 올라가면 528조 2항과 528조 3항이 있습니다.
통상의 연착과는 달리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고. 자, 갑이 승낙기간을 1월 20일로 정했어요. 근데 을이 19일 날 발송해가지고 21일 날 도달했어. 자, 을은 19일 날 발송했어. 20일이 지나서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을이 갑에게 승낙서를 19일 날 발송을 했어요. 그럼 야, 이거 내일까지 도달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연착할 수 있겠는데? 라고 미리 생각을 해요. 그죠? 이런 게 통상의 연착이에요. 그런데 을이 승낙서를 13일 날 보냈어. 을이 갑에게 승낙서를 13일 날 보냈어요. 그럼 이 승낙서는 20일까지 갑에게 도달하겠지요. 보통은. 일주일이나 되니까. 근데 이게 사고가 났는지 이렇게도 이걸 사고의 연착이라고 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을의 입장에서는 13일 날 발송을 했기 때문에 20일까지는 갑에게 도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은 21일 날 받았죠. 생각이 달라지죠. 을은 계약이 체결됐다고 생각을 할 거고, 갑은 연착을 했으니까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기서 을이 13일 날 발송한 승낙이 사고 등 우체국 사정 등으로 연착이 됐다는 것을 보낸 을은 모르고 있죠. 갑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통상의 연착과는 달리 갑이 을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528조 2항과 3항의 내용입니다. 볼게요. 지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이. 승낙통지가 기간 후에 도달했다. 연착이죠. 연착인데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다. 21일 날 승낙이 갑에게 도달을 했는데 13일 날 발송을 했단 말이죠. 연착은 했는데 충분히 20일까지는 도달할 수 있게끔 발송을 했어. 그럼에도 연착을 했어. 이런 걸 사고의 연착이라고 하고,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지체 없이 연착 통지를 하거나 또는 미리 네가 13일 날 발송했다는 게 아직도 나한테 도착하지 않았다. 이걸 지연 통지라고 합니다. 미리 지연 통지를 발송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갑이 을에게 연착 통지하거나 미리 지연 통지를 해라. 만약에 갑이 통지하지 않았어. 그럼 뭐가 된다? 연착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연착이 아니게 되는. 일반 통상의 연착과는 달리 사고에 의한 연착의 경우에는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통지를 해주도록 하고 있고, 네가 보낸 게 연착했다 이렇게. 만에 하나 그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승낙은 연착하지 않은 걸로 보고 계약은 성립한 걸로 보게 됩니다. 계약은 성립한 걸로. 여기 528조 2항과 528조 3항의 취지가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다 됐어.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됐어. 계약이 성립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언제 성립했는가? 계약은 언제 성립했는가의 문제가 생겨요. 그죠? 자, 계약은 청약만 갖고는 성립하지 않고 승낙이 있어야 성립한다 그랬고, 승낙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승낙의 효력이 언제 생겨요? 상대방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그것도 기간 내에 승낙이 갑에게 도달해야 승낙의 효력이 생기고, 승낙의 효력이 바로 계약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원칙, 기간 내 승낙이 청약자에게 뭐 한 때? 도달한 때. 이게 원칙이 됩니다.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문제가 하나 생기죠. 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라는 531조가 하나 있더라서 355페이지 밑에 가면 531조가 있죠. 요놈이 문제다. 요놈이. 자, 여기서 격지자는 뭘 말한다 그랬죠? 우편물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격지자로 나와요.
갑일에게 며칠날 청약서를 발송했고 그걸 며칠날 수령한 을이 승낙서를 발송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다 뭐예요? 격지자. 이런 격자사에서는 승낙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 조문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어떤 충돌? 이런 경우 지금 요 경우 우리 승낙서를 19일 날 발송했어요. 우편물이잖아요. 그죠? 그럼 531조를 적용하면 계약이 성립했잖아요. 근데 기간이 지났어요. 21일 날 도달했어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승낙자 입장에서 보면 계약이 이미 성립한 거고 청약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죠. 이때 우리 대법원은 깔끔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531조를 어디에 적용을 해요? 계약이 성립했냐 안 했냐를 판단할 때 적용하지는 않고요. 계약이 일단 성립했다는 전제에서 언제 성립한 걸로 볼 것이냐에 적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격제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일단 격제 사이에 계약이 성립한 상태에서 언제 성립한 것이냐를 판단할 때 531조를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경우 19일 발송 21일 도달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럼 적용 안 해요. 여기는. 여긴 적용 안 해. 그냥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야. 그냥 끝이야. 반면에 15일 날 발송했고 17일 날 도달했어. 기간 내 승낙이 도달했죠. 계약이 성립했지. 여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15일. 이때 적용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이거. 13일 날 발송했어. 우리 승낙을. 근데 사고가 나서 이렇게 도달했어. 연착했죠. 그런데 갑이 통지를 안 했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갑이 통지를 안 했어. 그럼 계약이 성립했어. 언제? 13일. 여기에 적용한다 말이죠. 531조를 두 군데 적용을 하는데 그중에 특히 요 밑에 거. 요게 사례 형태로 날짜 박아서 시험 문제 냅니다.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13일날 발송했으나 우체국 사정 등으로 21일날 도달했고 청약자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럼 이 승낙은 연착하지 않은 것이고 계약은 성립하였다. 그 다음 여기다가 531조를 적용해서 언제 성립한 거냐? 발송시.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저리 떠들었던 것 중에 마지막 거 이해하시라고 떠들은 거예요. 조문 532, 33조를 제외한 527조부터 534조까지 조문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으며 특히 사고에 의한 연착과 요거 531조를 결합한 이런 문제를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두 개가 나와 있죠. 하나가 의사실현 또 하나가 교차청약이죠. 의사실현은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 걸로 보는 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합니다. 신간서적이 왔어요. 뜯어서 내가 보기 시작했어. 뭐 산 거야 그게. 그런 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하게 됩니다. 또 교차청약은 동일한 양청약이 교차한 경우 갑이 을에게 노트북을 50만 원에 사라 그랬는데 을이 그걸 모른 채 갑에게 네 노트북을 50만 원에 팔아. 양청약이 있어. 내용이 일치해. 그럼 이 양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죠. 특히 교차청약은 계약이 언제 성립해요? 양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양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과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은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가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실현은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 교차청약은 양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조문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조문을 외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봐주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런 사례 형태의 문제도 얼마든지
훈련을 통해서 푸실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핵심이 저 조문 이해 암기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계약 성립의 구체적 모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계약법 전체 몇 가지 제도들이 나온다 그랬죠.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부터. 이건 잠시 쉬었다가 어떤 제도인지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